인생에서 가장 잔인한 공격이 때로는 누군가에겐 가장 강렬한 황홀경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믿어지시나요? 제 선배 혜수 언니는 제 손을 붙잡고 울먹이며 말했죠. 남편 재욱 씨의 그 실체가 너무 거대해서 매일 밤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고문 같다고요. 그래서 결국 집까지 나왔다는 언니의 말을 저는 그저 불행한 부부의 고민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폭풍우가 몰아치던 그날 밤 고열로 쓰러진 재욱 씨의 땀에 젖은 옷을 갈아입히기 위해 제가 그 금기된 단추를 하나씩 풀어내던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은 경악과 마주하고 말았습니다. 혜수 언니가 왜 그토록 겁에 질린 목소리로 울먹였는지, 왜 별것까지 선택하며 도망쳤는지, 제 눈앞에 드러난 그 압도적이고도 원초적인 위용을 마주한 찰나 5년 전 남편을 잃고 죽은 나무처럼 시들어갔던 제 몸 안의 모든 세포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히 눈이 맞은 불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를 아끼는 척 뒤에서 비웃으며 추악한 음모를 꾸미던 혜수 언니의 소름 끼치는 진실, 그리고 상처 입은 두 영혼이 어떻게 서로의 거대한 결핍을 채워나갔는지에 대한 처절한 기록입니다. 49.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그 치명적인 밤의 진실. 지금부터 저 백서윤의 고백을 시작하려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그 첫 번째 페이지를 넘겨볼까요? 여러분, 인생이란 참 잔인하죠. 어제까지만 해도 당연하게 내 곁을 지키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연기처럼 사라져버릴 때 남겨진 사람의 시계는 그 자리에 멈춰 서고 맙니다. 제 이름은 백서윤입니다. 5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제주도의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화가인 남편과 함께 예술을 논하며 우아하고 평온한 삶을 살던 큐레이터였습니다. 하지만 그 잔인했던 여름날 남편은 화폭에 담을 파도를 직접 눈에 담겠다며 나간 뒤 영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시신조차 온전히 수습하지 못한 채 바다에 남편을 뺏기고 나서 제 인생의 모든 색채는 한순간에 휘발되어 버렸습니다. 화가의 아내였던 제가 이제는 온통 무채색뿐인 옷을 입고 먼지가 내려앉은 외딴 갤러리 구석에서 죽은 나무처럼 시들어갔습니다. 49. 인생의 가장 깊고 성숙한 중년의 문턱에서 저는 졸지에 혼자가 되었습니다. 남편의 온기가 가득하던 갤러리는 순식간에 차가운 무덤처럼 변했고 저는 그 공포와 죄책감을 견디지 못해 세상으로 향하는 모든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렇게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거울을 볼 용기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바닷가 절벽 끝 외딴 작업실에 스스로를 가둔 채 저는 매일 밤 남편이 쓰다 남은 독한 술에 의지해 겨우 잠을 청했습니다. 끼니는커녕 물 한 모금 넘기기 귀찮아 마른 빵 몇 조각으로 하루를 버텼죠. 집안엔 먼지가 수북이 쌓여갔고 제 영혼은 그 먼지보다 더 처참하게 바스러지고 있었습니다. 가끔 갤러리 문을 두드리는 지인들의 목소리도 제게는 그저 소음일 뿐이었습니다. 서윤 씨, 아직 젊은데 이렇게 있으면 어떡해? 기운 차려야지. 그 점다는 말이 어찌나 서글프게 들리던지요. 제 마음은 이미 팔순 노인보다 더 깊은 주름이 졌는데 말이죠. 창밖으로 보이는 제주의 푸른 바다는 매년 계절을 바꿔 입으며 찬란하게 빛났지만 제 방 안의 시간은 남편이 떠난 그날 그 캄캄한 밤에 멈춰 있었습니다. 창가에 앉아 멍하니 파도를 바라보는 게 제 유일한 일과였습니다. 한때는 영감의 원천이었던 그 파도 소리가 이제는
제 숨통을 죄는 곡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무기력증은 마치 지독한 곰팡이처럼 제 온몸을 잠식해 들어왔고 저는 제가 이대로 말라 죽어가는 식물처럼 소리 없이 사라질 것이라 믿었습니다. 제 몸은 살아있었지만 여자로서의 욕망이나 생동감 같은 건 이미 5년 전 바다 밑바닥에 가라앉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사실은 그렇게 믿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남편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이 저를 무채색의 감옥에 가두고 제 안의 모든 감각을 마비시키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인생은 참으로 얄궂게도 가장 밑바닥이라고 생각했을 때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우리를 밀어붙이더군요. 그 멈춰버린 시계 바늘이 다시 드르륵 소리를 내며 돌아가기 시작한 건 정말 사소하고도 우연한 계기였습니다. 사람이 정말 죽으라는 법은 없나 봅니다. 그렇게 5년 동안 산송장처럼 지내던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욕실로 향하다 거실 한 구석에 방치된 전신 거울 속에 비친 저와 정면으로 마주치게 됐습니다. 뿌연 먼지가 내려앉은 거울 속에는 제가 알던 백서윤이 아닌 웬 낯선 노파 한 명이 서 있더군요. 푸석푸석하다 못해 갈라진 피부, 초점 없는 눈동자,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충격에 빠뜨린 건 힘없이 축 처진 제 어깨와 볼품없이 망가진 몸매였습니다. 49, 한창 피어 있어야 할 나이에 제 육체는 이미 생기를 잃고 부식해가고 있었습니다. 서윤아, 너 정말 이렇게 살다 갈 거니? 남편이 하늘에서 보면 얼마나 가슴 아파하겠어. 그 순간 머릿속에서 번쩍하고 불꽃이 튀는 기분이었어요. 이렇게 무의미하게 썩어갈 수는 없다는 아주 미약하지만 날카로운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저는 그 길로 헝클어진 머리를 질끈 묶고 5년 만에 처음으로 나 자신을 위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 죽어가는 몸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지 않으면 제 영혼도 영영 돌아오지 못할 것 같았거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먼지 쌓인 요가 매트를 꺼냈습니다. 5년 전 남편과 행복했던 시절에 펴보았던 그 매트 위에 다시 서는 순간 제 인생의 두 번째 페이지가 소리 없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 매트 위에서 제 몸의 마디마디를 깨우며 잊고 지냈던 여자로서의 감각을 하나씩 되찾아보려 합니다. 그 고통스러운 움직임 끝에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말이죠. 여러분, 사람이 정말 죽으라는 법은 없나 봅니다. 그렇게 5년 동안 산송장처럼, 아니 박제된 나비처럼 고요하게 말라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먼지가 뽀얗게 내려앉은 요가 매트를 거실 한복판에 펼쳤을 때 제 손끝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제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겠다고 결심한 그날, 공기마저 묵직하게 가라앉아 있던 갤러리 안으로 희미한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죠. 사실 제 나이 49에 다시 몸을 움직인다는 게 얼마나 쑥스럽고 떨리던지. 처음 매트 위에 앉아 가부좌를 틀고 앉았을 때는 무릎과 골반이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을 보내고 술과 잠으로만 버텨온 몸은 이미 녹슨 기계처럼 뻣뻣하게 굳어 있었거든요. 숨을 깊게 들이마시는데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5년 동안 억눌러왔던 울음이 폐부 속에 가득 차 있었던 걸까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첫날 부들부들 떨리는 다리를 간신히 펴고 거울 앞에 섰을 때의 그 참담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거울 속에는 삐져나온 군살들과 탄력을 잃고 축 처진 피부를 가진 생기를 잃은 중년 여자가 서 있었으니까요. 백서윤, 이게 정말 내 모습이니? 자괴감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입술을 깨물며 매트 위로 몸을 굽혔습니다. 하루, 이틀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제 몸에서는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요가 기구와 매트 위에서 온몸의 근육을 비틀고 늘리는 동안 땀방울이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 뜨거운 액체가 뺨을 타고 흐를 때마다 3년 동안 제 가슴을 짓누르던 그 무겁고 차가운 바닷속 돌덩이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아, 나도 살아있구나. 내 심장이 이렇게 뜨겁게 뛰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미친 듯이 요가에 매달렸습니다. 남들은 힘들어서 비명을 지르는 고난도의 동작들도 저는 오직 저 자신을 되찾겠다는 일념으로 버텼습니다. 새벽 파도 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다리를 머리 뒤로 넘기고 척추를 하나하나 마디마디 펴낼 때마다 제 안에 잠들어 있던 세포들이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는 게 느껴졌습니다. 한 달, 두 달. 시간이 흐르며 제 몸은 정교한 조각품처럼 다시 빚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구부정하던 등표면이 꼿꼿하게 펴지고 펑퍼짐하게 퍼졌던 허리 라인이 매끄럽게 살아나기 시작했죠. 무엇보다 놀라운 건 제 하체와 골반의 변화였습니다. 혹독하게 단련한 덕분인지 처졌던 살들의 탄력이 붙고 엉덩이 라인이 탱탱하게 올라붙더라고요. 어느 날 운동을 마치고 욕실 거울 앞에 섰는데 제 뒷모습을 보고 저도 모르게 입을 쩍 벌렸습니다. 이게 정말 내 몸이야? 49 백서윤 맞아? 매끈하게 올라붙은 엉덩이와 탄탄해진 허벅지 곡선을 보는데 묘한 자신감과 함께 낯선 열기가 온몸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에 잠겨 까맣게 잊고 지냈던 여자라는 자아가 비로소 기지개를 켜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는 갤러리를 청소하다가도 문득 거울에 비친 제 몸의 실루엣을 감상하곤 합니다. 기초 화장품만 발라도 얼굴에서 광택이 나고 칙칙한 검은 옷 대신 몸매가 살짝 드러나는 요가복을 입고 있을 때의 제 모습이 낯설면서도 황홀했습니다. 길을 걸을 때도 당당하게 가슴을 펴게 됐고 제 걸음걸이마다 여자로서의 생동감이 묻어나는 걸 느꼈죠. 잠자고 있던 세포 하나하나가 깨어나는 그 짜릿한 전율. 여러분도 아실까요? 세상이 예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채색으로만 보였던 제주의 바다가 다시 푸른 빛을 띠기 시작했고 바람에 실려 오는 꽃향기가 제 코끝을 간지럽혔습니다. 하지만 그 생동감은 동시에 제 내면에 잠들어 있던 거대한 갈증을 일깨웠습니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제 몸이 열리면서 누군가의 따스한 체온과 묵직한 존재감을 갈구하는 원초적인 욕망이 고개를 든 것이죠. 아, 나도 사랑받고 싶다. 누군가에게 여자로서 온전히 안기고 싶다. 하는 노골적인 생각들이 밤마다 저를 괴롭혔습니다. 5년 동안 죽어있던 줄 알았던 제 아랫배가 뻐근하게 저려오고 입안은 바짝바짝 타들어갔습니다. 필라테스와 요가로 다져진 이 탄탄한 몸을, 이 뜨거워진 감각을 누군가에게 증명해 보이고 싶다는 위험한 상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5년의 긴 겨울잠에서 깨어나 비로소 찬란하지만 위험한 봄날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제 몸은 이미 그 어떤 거대한 파도라도 받아낼 준비가 된 것처럼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었죠. 하지만 여러분,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의 이 변화된 모습이 그리고 깨어난 이 여성으로서의 본능이 얼마나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를 불러올지를요. 그렇게 평온하게 감각을 되찾아가던 어느 날 저녁,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선배의 방문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선배 혜수 언니가 찾아오기로 한 그날, 저는 왠지 모를 긴장감에 거울 앞에서 평소보다 오래 제 몸을 매만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언니의 입술을 통해 흘러나온 이야기는
제 머릿속을 하얗게 비워버릴 만큼 충격적이고 은밀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참으로 다양한 고민이 있다지만 그날 밤 제가 들은 이야기는 제 머릿속을 하얗게 비워버릴 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요가로 몸을 가꾸며 기분 좋게 샤워를 마치고 나른한 저녁 공기를 즐기던 때였어요. 갑자기 갤러리의 묵직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문을 열어보니 대학 시절부터 친자매처럼 의지해온 혜수 언니가 서 있었습니다. 평소 늘 완벽한 사모님 소리를 듣던 언니였는데 그날은 어딘가 넋이 나간 듯한 얼굴로 술 냄새를 풍기고 있었죠. 서윤아, 나 진짜 죽고 싶어. 나 좀 살려줘. 언니는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와인병을 식탁에 내려놓으며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평소 명랑하고 싹싹해서 남편 재욱 씨와 깨가 쏟아지는 줄만 알았던 언니였기에 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재욱 씨라면 저도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55이라는 나이에도 꾸준한 자기관리로 체격이 떡 벌어진 아주 건장하고 과묵한 남자였거든요. 저는 언니를 달래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언니 무슨 일이야? 재욱 씨랑 무슨 문제라도 있어? 언니는 고개를 저으며 와인 한 잔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그러더니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 제 손을 꼭 잡고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아, 사실은 나 그 사람이랑 별거 중이야. 도저히 같이 못 살겠어. 별거라니요. 그렇게 금슬 좋던 부부가 왜냐고 되묻는 저에게 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주변을 살피듯 목소리를 아주 낮춰 속삭였습니다. 서윤아, 이거 정말 창피해서 어디 가서 말도 못하는 건데. 재욱 씨 그 사람 그게 너무 커도 너무 거대해서 내가 도저히 감당이 안 돼.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게 크다니 뭐가라고 되물으려다 언니의 절망적인 눈빛을 보고는 아차 싶었죠. 언니는 절규하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엔 나도 좋았지. 남편이 남성미 넘치고 건강하니까 자랑스럽기도 했어.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그게 공포가 되는 거야. 한번 부부관계를 하고 나면 며칠 동안 걷기도 힘들 만큼 몸이 아프고 나중에는 침실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고문처럼 느껴지더라고. 서윤아, 상상해봐. 그 압도적인 신체적 위용이 매일 밤 나를 짓누르는데 나는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아. 결국 내가 도망치듯 집을 나왔어. 언니의 고백은 파격적이다 못해 기이하게까지 들렸습니다. 남들은 남편이 부실해서 고민이라는데 너무 거대해서 별거를 한다니요. 하지만 언니의 눈에는 장난기라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정말 신체적 훼손까지 두려워할 정도로 깊은 트라우마가 생긴 것 같았죠. 언니는 그날 밤 저를 붙잡고 그 신체적 조건 때문에 벌어진 부부간의 불화와 갈등을 조목조목 털어놓았습니다. 재욱 씨는 자기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피하냐고 서운해하고 언니는 무서워서 닫는 것도 싫고 그러다 보니 대화는 끊기고 싸움만 늘어났다는 거예요. 서윤아, 사랑하는데 무서운 그 기분. 너는 알겠니? 저는 언니를 토닥여주면서도 머릿속으로는 묘한 상상이 피어오르는 걸 막을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이길래 그 완벽해 보이던 언니가 집을 나갈 정도일까? 재욱 씨의 그 건장했던 체격과 55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넘치던 생기. 요가를 시작하며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제 안의 여성으로서의 호기심과 억눌린 본능이 아주 미세하게 꿈틀거리는 기분이었죠. 5년 동안 무채색으로 죽어있던 제 상상력이 언니의 그 노골적이고도 압도적인 단어들 거대함, 위용, 압도적을 매개로 붉은 빛을 띠며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아이고, 언니 정말 고생 많았겠다. 라며 위로했지만 제 손바닥에는 묘한 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언니가 공포라 부르던 그 실체가 감각이 깨어나고 있던 저에게는 마치 가보지 못한 미지의 대륙처럼 호기심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언니는 한참을 울다 지쳐 거실 소파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밤 한잠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들려오는 파도 소리가 평소보다 더 거칠게 들렸고 제 마음속에서도 이름 모를 파도가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거든요. 그토록 압도적인 신체란 어떤 느낌일까? 무채색의 삶을 살던 백서윤이라는 여자의 캔버스에 재욱이라는 남자의 존재감이 아주 강렬한 색채로 덧칠해지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언니의 고백은 제게 단순한 고민 상담이 아니라 억눌려 있던 욕망의 문을 여는 은밀한 열쇠와도 같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흐른 뒤 제주도로 긴급 출장을 가게 되었다며 언니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언니가 제게 남긴 그 마지막 부탁이 저를 그 거대한 실체 앞으로 얼마나 잔인하고도 매혹적으로 밀어 넣을지를요. 언니는 아주 다급한 목소리로 제게 전화를 걸어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그 악마의 부탁을 건넸습니다. 여러분, 인연이라는 실타래는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혜수 언니가 제주 시내로 급하게 출장을 떠나면서 제게 남긴 그 부탁이 제 평온하던 삶에 어떤 폭풍을 몰고 올지 그때의 저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죠. 언니가 다녀간 뒤로 제 머릿속은 온통 언니의 그 파격적인 고백들로 어지러웠습니다. 고문 같다, 거대해서 감당이 안 된다던 그 말들이 마치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거든요. 그런데 며칠 뒤 언니에게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더 가라앉고 다급한 목소리였어요. 서윤아, 나 지금 제주 시내 쪽에 급한 일로 내려와 있는데 마음이 너무 안 좋아서 그래. 실은 재욱 씨가 지금 별장에서 혼자 지내고 있거든. 그런데 어제부터 연락이 잘 안 돼. 들리는 말로는 지독한 독감에 걸려서 일어나지도 못한다는데 내가 가면 또 싸우기만 할 것 같고 무서워서 발길이 안 떨어져. 언니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제게 정말이지 들어주기 묘한 부탁을 건넸습니다. 서윤아, 미안한데 내가 한 번만 들러서 들여다봐주면 안 될까? 죽이라도 좀 챙겨주고 약은 먹었는지 확인만 좀 해줘. 너랑 재욱 씨는 예전부터 안면도 있고 너라면 그 사람도 경계하지 않을 거야. 나 대신 좀 부탁해. 응? 여러분, 사실 그 부탁을 들었을 때 거절했어야 마땅했습니다. 아무리 친한 언니라지만 별거 중인 남편의 별장에 혼자 찾아가는 건 누가 봐도 오해를 살 만한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안에 무언가가 요가를 하며 깨어났던 그 발칙한 호기심과 억눌린 본능이 저를 부추겼습니다. 언니가 그토록 두려워하며 도망쳤던 그 거대한 남자가 지금 나약하게 쓰러져 있다는 사실이 제 묘한 정복욕과 동정심을 동시에 자극했던 겁니다. 알았어, 언니. 내가 죽 좀 쑤어서 가볼게. 너무 걱정하지 마. 전화를 끊고 나서도 심장이 두근거려 혼났습니다. 저는 정성껏 전복죽을 끓이고 밑반찬 몇 가지를 챙겨 재욱 씨가 머물고 있다는 해안가 끝자락의 외딴 별장으로 향했습니다. 하필이면 그날따라 하늘이 구멍이라도 난 듯 장대비가 쏟아지더군요. 제주의 거친 바람이 제 차 유리창을 사정없이 때리고 파도는 성난 짐승처럼 절벽을 들이받던 밤이었습니다. 별장에 도착했을 때 주변은 적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짙은 어둠 속에 잠긴 별장은 마치 거대한 괴물이 숨을 죽이고 엎드려 있는 것 같았죠. 초인종을 몇 번이나 눌렀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대척도 없었습니다. 이상하다. 분명 안에 있다고 했는데. 묘한 불안감이 엄습해 저는 언니가 미리 알려준 비밀번호를 누르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훅 끼쳐오는 건 차가운 공기와 지독한 약 냄새, 그리고 누군가의 거칠고 무거운 숨소리였습니다. 거실 불을 켜는 순간 저는 하마터면 손에 든 죽통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 건장하던 재욱 씨가 소파 아래 거실 바닥에 웅크린 채 쓰러져 있었거든요. 55, 그 듬직하던 어깨가 파르르 떨리고 있었고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의 얼굴은 불덩이처럼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재욱 씨, 정신 차려보세요. 제 말 들리세요? 제가 어깨를 흔들어 깨웠지만 그는 초점 없는 눈을 아주 잠시 떴다가 이내 다시 감아버렸습니다. 지독한 독감에 과로까지 겹친 모양이었어요. 며칠을 혼자 앓았는지 입술은 바짝 말라 터져 있었고 이마에 손을 대보니 데일 정도로 뜨거운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빗물에 젖어 차가웠던 제 손이 오히려 시원하게 느껴졌던지 그는 잠결에 제 손목을 꼭 잡으며 낮게 신음했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일단 이 남자를 살려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겨우겨우 그를 부축해 침실로 옮기려 했지만 떡 벌어진 체격의 성인 남자를 49인 제가 혼자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었죠. 결국 거실 바닥에 두꺼운 이불을 깔고 그를 간신히 눕혔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거칠게 때리는 그 깊은 밤, 조용한 별장 거실에는 오직 재욱 씨의 거친 숨소리와 제 심장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수건을 적셔 그의 얼굴 가까이 다가갈 때마다 낯선 남자의 짙은 체취와 묵직한 존재감이 제 온몸의 감각을 곤두세우더군요. 남편을 보낸 지 5년, 이렇게 가까이서 남자의 숨결을 느껴본 게 언제였던가 싶어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게 저려왔습니다. 혜수 언니가 말했던 그 무서운 남자가 지금 제 눈앞에서 한없이 나약하게 무너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나약함 속에서도 숨길 수 없는 강인한 골격과 단단한 근육들이 땀에 젖은 얇은 티셔츠 위로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죠. 저는 묘한 죄책감과 알 수 없는 긴장감 사이에서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폭풍우는 점점 더 거세졌고 별장은 이제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고립된 섬이 되었습니다. 저는 며칠 밤낮을 앓으며 흘린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버린 그의 옷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대로 두면 열이 내리기는커녕 다시 한기에 몸을 떨게 뻔했죠. 여러분, 살면서 가끔은 머리보다 몸이 먼저 반응하고 이성보다 본능이 앞서는 순간이 있기 마련이지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마른 수건과 그가 갈아입을 깨끗한 옷을 챙겨 그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간호일 뿐이야, 서윤아. 이건 그냥 환자를 돕는 거야.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지만 제 시선은 이미 그의 젖은 옷 너머로 비치는 거대한 실루엣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그의 셔츠 단추로 손을 뻗었습니다. 이제 이 단추들을 하나씩 풀어내면 혜수 언니가 그토록 두려워하며 고문이라 불렀던 그 비밀스러운 실체가 제 눈앞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폭풍우 소리가 마치 제 심장 박동처럼 거세게 몰아치는 가운데 저는 금기된 선을 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가끔은 머리보다 몸이 먼저 반응하고 이성보다 본능이 앞서는 순간이 있기 마련이지요. 창밖엔 여전히 제주의 거친 바람이 별장을 통째로 집어삼킬 듯 포효하고 있었고 거실 안은 열병에 신음하는 재욱 씨의 거친 숨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땀에 흠뻑 젖은 그의 셔츠는 이미 몸의 굴곡을 따라 찰떡처럼 달라붙어 있었고
그 사이로 비쳐 보이는 육중한 골격은 보는 것만으로도 압도적이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마른 수건과 갈아입을 옷을 챙겨 그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간호일 뿐이야, 서윤아. 이건 그냥 환자를 돕는 거야. 속으로 수백 번, 수천 번을 되뇌었지만 제 심장은 이미 제어 장치가 고장난 기계처럼 멋대로 날뛰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앉아 조심스럽게 그의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단추가 열리고 이어 두 번째 단추가 풀릴 때마다 드러나는 그의 가슴은 55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경이로웠습니다. 요가로 다져진 제 몸과는 또 다른 야생의 거친 생명력이 응축된 구릿빛 피부 아래로 굵직한 근육들이 마치 바위 덩어리처럼 단단하게 얽혀 있었죠. 땀에 젖어 번들거리는 그의 넓은 가슴팍 위로 제 손에 든 찬 물수건이 닿는 순간 치익하고 뜨거운 불꽃이 튀는 것 같은 환각마저 들었습니다.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는 제 손바닥을 타고 제 심장까지 전해졌고 5년 동안 얼어붙어 있던 제 감각들이 그 열기에 녹아내려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땀에 절어 무거워진 그의 바지를 갈아입히기 위해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혜수 언니가 그토록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고백했던 그 폭력적인 위용의 실체가 비로소 제 눈앞에 그 압도적인 실체를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이게 정말... 저는 저도 모르게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언니의 말이 과장이 아니었다는 걸, 아니 오히려 그 비명 섞인 고백조차 이 실체 앞에서는 한참이나 부족했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몽롱한 의식 속에서도 혹은 지독한 고열 때문인지 더욱 묵직하게 존재감을 드러내는 그의 신체는 제가 49평생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경지였습니다. 화가였던 남편의 누드 크로키에서도 수많은 예술 작품 속에서도 본 적 없는 마치 고대 신화 속 거인의 생명력을 그대로 옮겨다 놓은 듯한 그 압도적인 형상 앞에 저는 숨을 쉬는 법조차 잊어버렸습니다. 분명히 머리로는 눈을 돌려야 한다고, 이건 친구의 남편을 향한 금기된 시선이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은 자석에 이끌리듯 그 경이로운 남성적 실체에 고정되어 버렸죠. 억눌려 있던 제 안의 원초적 본능이 거세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요가를 하며 깨어났던 그 섬세한 세포들이 지금 이 순간 재욱 씨의 거대한 존재감과 맞물려 온몸에 전율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공포를 느꼈다던 언니와는 달리 저는 묘하게도 그 거대함이 주는 원초적인 힘에 압도당하며 거부할 수 없는 호기심과 갈증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물수건을 쥔 제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의 허벅지와 골반 주위를 닦아낼 때마다 손바닥을 타고 전해지는 그 묵직한 부피감과 뜨거운 열기. 그것은 단순한 남자의 몸이 아니라 메말라 있던 제 인생을 단숨에 적셔버릴 것 같은 거대한 해일처럼 느껴졌습니다. 5년 동안 죽어있던 줄 알았던 제 아랫배가 뻐근하게 저려왔고 입안은 바짝바짝 타들어갔습니다. 재욱 씨는 여전히 몽롱한 의식 속에서 낮은 신음을 내뱉으며 몸을 뒤척였습니다. 그가 움직일 때마다 성난 근육들이 살아서 꿈틀거렸고 그 압도적인 실체는 더욱 선명하게 제 시야를 어지럽혔습니다. 저는 죄책감이라는 마지막 이성의 끈을 겨우 붙잡고 있었지만 제 몸은 이미 그 금기된 선을 넘고 싶어 안달이 나 있었습니다. 이 남자의 안식처가 되어주고 싶다는 자비심 뒤로 이 거대한 생명력을 온전히 받아내 보고 싶다는 여자로서의 노골적인 열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밖의 빗소리는 더욱 거세져 별장을 통째로 흔들고 있었고
세상과 단절된 이 고요한 거실에서 저는 재욱 씨라는 거대한 산 앞에 서 있는 작은 들꽃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의 뜨거운 숨결이 제 뺨을 스치고 그 압도적인 신체적 실체가 주는 시각적 충격이 제 뇌리를 완전히 지배하던 그 새벽. 저는 예전의 백서윤으로 절대 돌아갈 수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수건을 든 제 손이 그의 뜨거운 피부 위에서 멈췄고 정적 속에서 제 심장 소리만이 별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몽롱하게 감겨있던 그의 눈이 서서히 떠지며 저와 시선이 마주친 것은요. 여러분, 세상이 정해놓은 도덕이라는 게 참으로 견고해 보여도 사람의 외로움이라는 파도 앞에서는 속절없이 무너지는 모래성 같더군요. 몽롱하게 감겨있던 재욱 씨의 눈이 서서히 떠졌을 때 별장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발화점이 넘은 것처럼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열기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붉게 충혈된 그의 눈동자가 제 얼굴을 한참 동안 응시했습니다. 서윤 씨? 갈라진 그의 목소리가 제 귓가를 울리는 순간 저는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당황해서 얼른 수건을 거두고 물러나려 했지만 재욱 씨의 뜨겁고 억센 손이 제 손목을 낚아채듯 잡았습니다. 5년 전 남편을 보낸 후로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남자의 묵직한 힘이었습니다. 그 손길을 거부해야 마땅한데 요가를 하며 깨어난 제 몸은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그에게로 기울어지고 있었죠. 서윤 씨, 나 너무 추워요. 그리고 너무 외로워요. 그의 눈에 맺힌 건 단순한 병마의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아내인 혜수 언니에게 괴물 취급을 받으며 그 압도적인 신체 조건 때문에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거부당해 온 남자의 깊은 상처와 자존감의 파편들이었죠.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49, 인생의 황혼이라 생각하며 스스로를 가두었던 지난 5년의 세월이 그의 뜨거운 손길 한 번에 본물 터지듯 터져버린 것입니다. 밖에는 여전히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고 천둥 소리가 별장을 뒤흔들고 있었지만 그 폐쇄된 공간 안에서 제 시야에는 오직 재욱 씨의 강렬한 남성 미만이 가득했습니다. 아내조차 무서워 도망쳤다던 그 압도적인 신체. 하지만 제 눈앞에 있는 이 남자는 그 거대한 체구 뒤에 유기견 같은 나약함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 이질적인 조화가 제 안의 모성애와 여자로서의 욕망을 동시에 자극했죠. 저는 홀린 듯 다시 그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땀에 젖어 번들거리는 그의 어깨를 감싸 앉아 묵직한 체온이 제 얇은 옷을 뚫고 전해졌습니다. 우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었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그 소음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결핍을 본능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제가 그토록 경탄하며 바라보았던 그의 거대한 신체적 실체는 이제 공포가 아닌 구원이 되어 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도덕적 죄책감, 윤리적인 잣대. 그 순간만큼은 그런 것들이 하나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 앞에 있는 이 남자의 갈증을 채워주고 싶다는 열망과 그 거대한 생명력 안에 온전히 갇히고 싶다는 본능만이 뇌리를 지배했죠. 재욱 씨의 거친 숨결이 제 목덜미에 닿는 순간 제 온몸의 세포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요가로 가꾼 제 탄탄한 곡선들이 그의 단단하고 거친 근육들과 맞물릴 때마다 5년 동안 멈춰있던 제 심장이 터질 듯이 요동쳤습니다. 혜수 언니가 그토록 두려워하며 도망쳤던 그 거대함은 저에게는 마치 메마른 대지를 적시는 장마비처럼 강렬하고도 벅차게 다가왔습니다. 그가 저를 끌어당길 때 느껴지는 그 압도적인 무게감과 위용에 저는 비로소 제가 여자로서 살아있음을 뼛속 깊이 실감했습니다.
폭풍우가 치는 밤, 거실의 조그만 조명 아래에서 우리는 서로의 상처 입은 영혼을 몸으로 위로했습니다. 그의 거친 신음과 제 낮은 숨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방 안을 가득 채웠죠. 그동안 남편과의 세월 속에서도 경험해 보지 못한 차원이 다른 관능의 소용돌이였습니다. 그의 신체적 위용은 저를 집어삼킬 듯 강렬했지만 저는 그 폭풍 속에서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해방감을 맛보았습니다. 아, 이게 진짜 남자의 체온이구나. 이게 진짜 살아있는 여자의 감각이구나. 그 밤 우리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지만 그것은 죄악이라기보다 절박한 생존의 몸부림에 가까웠습니다. 아내에게 거부당해 무너진 남자의 자존감과 사별로 고립되어 말라가던 여자의 갈증이 만나 뜨거운 불꽃을 피워 올린 것이죠. 우리는 빗소리를 배경 음악 삼아 새벽이 올 때까지 서로의 살을 탐닉하고 또 탐닉했습니다. 그 거대한 실체가 제 안을 가득 채울 때 저는 비로소 제 인생의 마디 하나가 단단하게 맺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폭풍 같은 밤이 지나고 새벽빛이 밝아오면 우리는 현실로 돌아와야 합니다. 땀에 젖은 채 그의 품에서 잠시 눈을 붙였던 저는 재욱 씨가 잠든 사이 목이 말라 거실로 나왔습니다. 열기가 채 가시지 않은 몸을 추스르며 정리를 하려던 순간 재욱 씨의 가방 옆에 떨어져 있는 서류 더미와 만년필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심코 그것들을 주워 올리려던 저는 서재 쪽 책상 위에 놓인 작은 녹음기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제가 알고 있던 혜수 언니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소름 끼치는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녹음기 안에서 흘러나올 이야기가 우리 두 사람의 운명을 어디로 끌고 갈지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폭풍 같은 밤이 지나고 아침 이슬이 맺힌 창밖을 보며 저는 복잡한 심경에 잠겼습니다. 재욱 씨의 품은 따뜻했고 그 거대한 체온이 주는 위로는 제 5년의 고독을 씻어내기에 충분했지요.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혜수 언니에 대한 미안함이 가시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아무리 남자가 거대해서 무섭다기로써니 친한 선배의 남편과 이런 일을 벌이다니. 저는 스스로를 자책하며 잠든 그의 얼굴을 뒤로하고 서재로 향했습니다. 어질러진 서재를 정리해주고 싶은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이 묘한 죄책감에서 벗어날 핑계를 찾고 싶었던 걸까요? 책상 위에 흩어진 서류들을 정리하던 중 저는 낡은 만년필 아래 놓인 작은 녹음기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엔 이혼 소송 참고 자료라고 적힌 두툼한 봉투가 놓여 있었죠. 홀린 듯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을 때 저는 제 귀를 의심해야 했습니다. 스피커 너머로 들려오는 건 며칠 전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남편이 무섭다던 혜수 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엔 슬픔이나 공포 따위는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주 차갑고 계산적인 비웃음만이 가득했죠. 걱정 마. 이미 주변 사람들한테는 그 사람이 성적으로 비정상적인 괴물이라고 소문 다 내놨어. 서윤이 그 순진한 기집애한테도 밑밥 다 깔아놨고 그 인간이 덩치만 컸지 속은 얼마나 여린데. 내가 조금만 몰아붙이면 자기가 정말 문제 있는 줄 알고 고개도 못 들 거야. 언니의 대화 상대는 어떤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어진 대화는 더 가관이었죠. 언니는 이미 오래전부터 한 재력가와 미래를 즐기고 있었고 그와 새 출발을 하기 위해 재욱 씨의 거대한 재산을 독점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재욱 씨를 신체적 결함이 있는 괴물이자 성적 가해자로 몰아세워 유책 배우자로 만들고 위자료를 뜯어내려는 추악한 음모.
봉투 안에서 쏟아져 나온 사진들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언니가 제주 시내 출장을 간다던 그날, 언니는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별장에서 독감으로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아니, 어쩌면 그가 그대로 잘못되길 바라며 즐기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순간 머리를 한 대 엇맞은 것 같았습니다. 혜수 언니가 저를 찾아와 눈물 흘리며 했던 그 고백들. 남편의 위용이 무서워 집을 나왔다며 떨던 그 모습이 모두 이혼 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치밀한 연극이었다니요. 언니는 저를 이용해 재욱 씨를 감시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저와 재욱 씨의 사이를 빌미로 그를 파렴치한 불륜남으로 몰아세우려 했던 겁니다. 세상에, 언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서류를 쥔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제가 아끼던 그 완벽했던 선배가 사실은 자신의 남편을 사회적인 시체로 만들면서 뒤에서는 다른 남자와 웃고 있었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재욱 씨의 그 압도적인 신체 조건은 언니에게 공포가 아니라 남편을 매장하기 위해 선택한 아주 잔인한 무기였던 겁니다. 녹취록 속 언니의 목소리는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 인간 덩치가 너무 커서 징그럽다고 하면 다들 믿어. 사람들은 원래 자극적인 걸 좋아하거든. 그 차가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제가 간밤에 느꼈던 그 따뜻한 체온과 경이로운 생명력을 가진 남자가 가장 믿었던 사람에 의해 괴물로 낙인 찍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몰리고 있었다니. 제 안에서 끓어오르는 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와 재욱 씨, 상처 입은 두 영혼을 철저하게 기만하고 유린한 혜수 언니에 대한 지독한 혐오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무것도 모른 채 죄책감에 시달리며 홀로 병마와 싸우던 재욱 씨에 대한 사무치는 연민이 폭풍처럼 밀려왔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이제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용당하는 순진한 후배가 아니었습니다. 이 추악한 배신의 실체를 알게 된 순간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도덕적 빗장이 완전히 부서져 내렸습니다. 혜수 언니가 먼저 우리를 배신했다면, 그녀가 먼저 이 신성한 신뢰를 쓰레기통에 쳐넣었다면 더 이상 제가 주저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오기가 생기더군요. 서재 문을 열고 나오니 재욱 씨가 잠에서 깨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직 열기가 가시지 않은 창백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는 그의 눈망울이 어찌나 선량하고도 고독해 보이던지요. 저는 그에게 다가가 이 잔인한 진실을 전해야 할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결심했습니다. 이 남자를 지켜주고 싶다. 그리고 이 가식적인 연극을 내가 직접 끝내버리고 싶다. 저는 녹음기를 등 뒤로 숨긴 채 여전히 몽롱한 눈으로 저를 보는 재욱 씨의 곁으로 다가가 그의 거대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 사이엔 체면이나 예의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배신이라는 차가운 바닥 위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두 사람의 운명적인 결속은 더욱 단단해질 준비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는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요? 서재에서 혜수 언니의 그 소름 끼치는 음성이 담긴 녹취록을 듣고 난 뒤 제 온몸은 분노로 부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순진한 기집애라 비웃으며 남편의 그 압도적인 신체적 실체를 추악한 이혼 소송의 무기로 이용하려 했던 그 치밀한 설계. 거실로 나오니 재욱 씨가 땀에 젖은 얼굴로 간신히 몸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55, 세상을 다 가졌을 것 같은 그 건장한 남자가 가장 믿었던 아내에게 성적 괴물로 낙인 찍힌 채 스스로를 부정하며 죽어가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는데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재욱 씨, 다 알고 있었나요? 언니가 재욱 씨를 어떤 식으로 몰아가고 있었는지. 제 물음에 재욱 씨는 고개를 떨구며 마른 세수를 했습니다. 그의 굵은 손가락 사이로 흐르는 고독의 깊이가 제 피부에까지 전해지는 것 같았죠. 5년 전 남편을 잃고 스스로를 갤러리라는 감옥에 가둔 채 죽은 나무처럼 살았던 저와 아내에게 신체적 결함자라는 낙인이 찍혀 영혼이 도륙당한 채 살아온 남자. 우리는 서로 다른 이유로 세상에서 격리된 채 각자의 지옥을 견뎌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등 뒤에 숨겼던 녹음기를 내려놓고 여전히 열기로 뜨거운 그의 품으로 망설임 없이 파고들었습니다. 도덕? 윤리? 그런 건 이미 혜수 언니가 먼저 난도질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재욱 씨는 괴물이 아니에요. 언니가 감당하지 못한 게 아니라 당신의 그 거대한 진심을 이용하려 했던 그 마음이 죄인 거예요. 이제 혼자 아파하지 마세요. 제 위로에 재욱 씨는 억눌렀던 짐승 같은 신음을 내뱉으며 저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5년 동안 사별의 그늘 아래 잠들어 있던 제 안의 세포들이 그의 묵직한 체온과 맞닿는 순간 일제히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혜수 언니가 그토록 혐오스럽다며 밀어냈던 그 압도적인 신체적 위용이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하고 따뜻한 안식처로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의 입술을 찾아 헤맸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폭풍우가 별장을 부술 듯이 몰아치고 있었지만 그 폐쇄된 공간 안에서 우리 두 사람은 서로의 결핍을 본능적으로 채워나갔습니다. 요가로 빚어낸 제 탄탄한 몸의 곡선들이 그의 거대하고 단단한 근육들 사이로 빈틈없이 파고들었죠.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탐닉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버림받고 기만당한 두 영혼이 서로를 확인하는 처절하고도 경건한 의식이었습니다. 그가 저를 안아 올릴 때 느껴지는 그 압도적인 무게감과 부피감. 저는 그 폭풍 같은 에너지 속에서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해방감을 맛보았습니다. 아, 나를 온전히 품어줄 수 있는 남자는 오직 이 사람뿐이구나 하는 확신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혜수 언니가 무서워 도망쳤던 그 거대함은 제게는 메마른 대지를 적시는 담비였고 얼어붙은 갤러리에 불을 지피는 태양이었습니다. 우리는 빗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서로의 상처를 몸으로 닦아내고 위로했습니다. 제 안을 가득 채우는 그의 뜨거운 숨결과 묵직한 존재감 앞에서 저는 비로소 5년의 무채색 삶을 끝내고 찬란한 원색의 욕망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서윤 씨, 나를 괴물이라 부르지 않는 사람은 당신이 처음이야. 재욱 씨의 낮은 속삭임에 저는 그의 넓은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완전히 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선 너머에 기다리는 것이 벼랑 끝이라 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서로의 체험만이 유일한 진실이었습니다. 배신감이라는 차가운 바닥 위에서 우리는 서로를 구원하기로 맹세했습니다. 새벽녘이 되어 폭풍우가 잦아들 무렵 재욱 씨의 품 안에서 눈을 뜬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요. 그리고 곧 제주로 돌아올 혜수 언니가 마주하게 될 현실은 그녀가 써내려간 비열한 각본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게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우리는 침대 머리맡에 놓인 그 추악한 녹취록과 사진들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반격할 차례였습니다. 혜수 언니가 뻔뻔한 얼굴로 이혼 서류를 내밀며 돌아올 그 순간 우리는 우리가 맺은 이 뜨거운 결속이 얼마나 단단한 방패가 될지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잠시 후
멀리서 차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드디어 언니가 도착한 모양입니다. 여러분, 폭풍이 지나간 제주의 아침은 기묘할 정도로 고요하더군요. 젖은 흙내음이 코끝을 찌르고 별장 마당에 꺾인 나뭇가지들이 흩어져 있는 그 시각, 멀리서 타이어가 자갈을 밟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드디어 혜수 언니가 도착한 것이죠. 저는 재욱 씨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밤새 열병을 앓아 수척해진 그였지만 눈빛만큼은 새벽 서리처럼 차갑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내 현관문이 열리고 명품 선글라스를 머리에 얹은 채 화려한 트렌치 코트를 휘날리며 언니가 들어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제주 시내에서 미래를 즐기다 온 여자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아주 당당하고 뻔뻔한 발걸음이었죠. 재욱 씨, 몸은 좀 어때? 서윤이가 잘 챙겨줬지? 언니는 제 존재를 마치 배경 가구처럼 여기는 듯 가식적인 걱정을 내뱉으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러더니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탁자 위에 툭 던지더군요. 바로 이혼 서류였습니다. 우리 더 이상 서로 괴롭히지 말자. 당신도 알잖아. 당신 그 신체적인 문제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서윤이 앞이라 말하기 좀 그렇지만 당신은 정말 나한테 공포 그 자체였어. 여기 재산분할 합의서 적어왔으니까 도장 찍어. 그게 당신이나 나나 그리고 우리 가문을 위해 제일 깔끔한 길이야. 언니의 입술은 쉴 새 없이 움직이며 재욱 씨를 잠재적 가해자이자 신체적 괴물로 몰아세웠습니다. 제 곁에서 그 모든 독설을 듣고 있는 재욱 씨의 팔 근육이 파르르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는 예전처럼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나직하고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언니가 내민 서류를 훑어보지도 않은 채 밀어내더군요. 혜수야, 내 연기가 너무 완벽해서 내가 정말 괴물인 줄 알고 살았어. 그런데 말이야, 진짜 괴물은 거울 속에 있더구나. 재욱 씨는 어젯밤 제가 서재에서 찾아낸 그 녹음기를 꺼내 버튼을 눌렀습니다. 정적을 깨고 거실 가득 울려 퍼지는 언니의 비열한 목소리. 재력가와의 미래 계획, 재욱 씨를 성적 비정상인으로 몰아 재산을 독점하려던 그 추악한 대화들이 낱낱이 공개되는 순간 언니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에이, 이거 어디서 났어? 이건 조작이야. 언니가 소리를 지르며 녹음기를 뺏으려 했지만 재욱 씨는 거대한 손으로 언니를 가볍게 제지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진들. 언니가 다른 남자의 품에서 웃고 있는 그 선명한 증거들 앞에서 언니의 가식은 종이장처럼 구겨졌습니다. 수년간의 가짜 결혼 생활, 여기서 끝내자. 내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내 위용이 소송에서 어떻게 쓰일지 궁금하지 않아? 내가 법정에서 주장하던 그 모든 거짓말이 내 불륜 증거와 맞물리면 넌 빈털터리로 쫓겨나는 건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도 매장될 거야. 재욱 씨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떤 천둥 소리보다 압도적이었습니다. 언니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챙기며 저를 향해 도끼 서린 눈빛을 보냈습니다. 백서윤, 너, 내가 감히 나를 배신해? 하지만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언니가 그토록 혐오하던 재욱 씨의 듬직한 어깨 곁으로 바짝 다가섰죠. 언니, 배신은 언니가 먼저 했어. 재욱 씨를 지옥으로 밀어넣은 건 언니야. 결국 언니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듯 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수년간 이어온 그 기만적이고도 화려했던 결혼의 종말은 그렇게 허무하고도 단정했습니다. 언니의 차 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우리는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재욱 씨는 길게 한숨을 내쉬며 제 어깨에 고개를 묻었습니다. 고마워요, 서윤 씨.
당신이 없었다면 난 평생 나를 증오하며 살았을 거야.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혜수 언니라는 거대한 거짓의 벽이 무너지고 나니 우리 앞에는 오직 서로의 온기만이 남았죠.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닌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텅 빈 별장에는 오직 우리 두 사람뿐이었고 폭풍이 지나간 뒤의 열기는 전보다 더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거든요. 재욱 씨는 이제 더 이상 아픈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배신감을 털어내고 당당하게 일어선 그의 신체는 어젯밤보다 훨씬 더 위협적이고 매혹적인 생명력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우리가 함께할 진짜 시간들이 어떤 색채로 채워질지 상상했습니다. 재욱 씨가 제 허리를 감싸 안으며 저를 침실로 이끌었습니다. 이제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는 오로지 우리 두 사람만의 완벽한 고립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죠. 여러분, 인생이란 참 얄궂죠?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고 평생을 의지했던 인연이 한순간에 악연으로 변하니 말이에요. 혜수 언니가 별장을 빠져나갔다 싶었는데 분을 참지 못했는지 다시 차를 돌려 별장 안으로 들이닥치더군요. 헝클어진 머리에 핏발선 눈을 하고선 제 멱살이라도 잡을 기세로 달려들었습니다. 백서윤,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내가 너를 어떻게 챙겼는데 감히 내 남편이랑 이 별장에서 더러운 짓을 해? 내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언니의 입에선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오물 같은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평소 우아함을 떨던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였죠. 하지만 여러분, 신기하게도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차분했습니다. 요가를 하며 단련했던 그 고요한 호흡이 제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거든요. 저는 저를 향해 삿대질하는 언니의 손을 부드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쳐내며 언니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언니, 더러운 건 내가 아니라 언니의 마음이야. 재욱 씨를 괴물로 몰아넣고 그 거대한 외로움을 비웃으며 다른 남자의 품에서 돈 계산이나 하던 그 추악한 욕망 말이야.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별장 안의 공기를 가를 만큼 날카로웠습니다. 언니는 제 기세에 눌려 잠시 주춤하더니 다시 악을 썼습니다. 그 남자가 어떤 인간인지 몰라서 그래. 그 덩치, 그 신체. 넌 곧 후회하게 될 거야. 감당도 못할 거면서. 그 말에 저는 재욱 씨의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큼지막하고 거친 손을 제 작은 손으로 꽉 쥐었죠. 재욱 씨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평생을 괴물이라 손가락질 받으며 살아온 이 남자의 상처가 제 손바닥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저는 언니를 향해 서늘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언니가 괴물이라며 침뱉고 버린 그 사람, 이제 내가 온전히 감당할게. 언니가 무섭다고 도망쳤던 그 압도적인 실체들, 나한테는 세상에서 가장 뜨겁고 아름다운 생명력일 뿐이니까. 아니, 사실은 언니 같은 여자가 담기엔 재욱 씨가 너무 크고 벅찬 사람이었던 거겠지. 제 선전포고에 언니의 얼굴은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수십 년을 언니 동생하며 지내온 세월이 그 짧은 문장 하나에 날카롭게 잘려나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언니의 그늘 아래서 적당히 비위를 맞추던 유약한 큐레이터 백서윤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을 잃고 5년을 시들어갔던 제가 이 남자의 거대한 상처를 품어 안으면서 비로소 진짜 여자가 된 기분이었거든요. 이제 가 언니. 우리 사이에 남은 건 이혼 소송 서류뿐이야. 다시는 내 눈앞에 그리고 이 사람 앞에도 나타나지 마. 만약 한 번이라도 더 재욱 씨를 비정상이라느니 괴물이라느니 모욕했다간 내가 가진 모든 증거로 언니를 바닥까지 끌어내릴 거니까. 제 단호한 태도에
언니는 입술을 파르르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완벽하게 설계했다고 믿었던 연극이 자신이 가장 얕잡아 봤던 후배의 손에 의해 산산조각 났다는 사실이 언니를 미치게 했을 겁니다. 결국 언니는 비명을 지르듯 씩씩거리며 별장을 나갔고 이번에는 정말로 차 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고요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재욱 씨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멍하니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55의 건장한 남자가 아이처럼 눈시울을 붉히고 있는 모습에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는 그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재욱 씨, 이제 괜찮아요. 아무도 당신을 괴물이라 부르지 못하게 내가 지킬게요. 당신의 그 거대한 몸도 그보다 더 거대한 마음도 이제는 내가 다 가질 거니까. 그는 저를 부서질 듯 꽉 끌어안았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의 정적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심장 소리를 공유했습니다. 수십 년의 인연을 잘라낸 자리에 이제는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우리만의 견고한 성벽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혜수 언니가 그렇게 순순히 물러날 위인이 아니라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녀가 뿌려놓은 추잡한 소문들과 법적 공방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위기들이 우리를 더 뜨겁게 결속시킬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죠. 재욱 씨는 제 이마에 깊게 입을 맞추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서윤 씨, 이제 정말 나를 감당할 준비가 됐나요? 그의 눈빛에는 다시금 뜨거운 열기가 서서히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그의 셔츠 깃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오로지 우리 두 사람만의 본능적인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귀신도 괴물도 아니에요. 바로 사람들의 입입니다. 혜수 언니와의 그 서늘했던 선전포고가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평화롭던 제 일상은 지옥보다 더 뜨거운 불구덩이 속으로 내던져졌습니다. 제주라는 곳이 참 좁더군요. 어제까지만 해도 저를 단아하고 기품 있는 백관장이라며 치켜세우던 사람들이 하룻밤 사이에 저를 세상 천지에 둘도 없는 요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5년 전 죽은 남편 복수라도 하듯 남의 남편을 낚아챘다더라. 사별하더니 몸이 달아오른 모양이다. 친한 선배. 남편의 그 신체적인 괴물 같은 면에 홀려서 갤러리도 팽개쳤다더라. 같은 저질스럽고 악의적인 소문들이 마치 독버섯처럼 제 주변을 뒤덮었습니다. 혜수 언니는 예상대로 비열했습니다. 본인이 저지른 불륜과 기만은 쏙 뺀 채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동네방네 눈물바람을 흘리고 다녔죠. 재욱 씨를 성적 취향이 이상한 남자로, 저를 그 남자의 거대한 신체에 눈이 먼 배신녀로 박제해버린 겁니다. 제가 운영하던 갤러리는 순식간에 폐허처럼 변해갔습니다. 예정되어 있던 전시들은 줄줄이 취소됐고 평소 가깝게 지내던 작가들도 제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갤러리 앞에는 누군가 던져놓은 쓰레기와 더러운 년, 여기서 나가라는 입에 담지 못할 낙서들이 가득했죠. 매일 아침 문을 열 때마다 제 영혼이 갈갈이 찢기는 기분이었어요. 서윤아, 어쩌다 이 지경이 됐니? 그냥 지금이라도 빌어. 혜수한테 잘못했다고 빌고 그 남자랑 헤어지겠다고 해. 걱정을 가장한 지인들의 독설은 제 심장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사람들은 진실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고상한 척하던 큐레이터가 친구 남편의 거대한 실체에 매료되어 타락했다는 그 자극적인 가십거리만을 즐길 뿐이었죠. 텅 빈 갤러리 홀에 홀로 앉아 있으면 먼지 쌓인 조명 아래로
제 인생이 얼마나 초라해졌는지 실감이 났습니다. 5년 전 남편을 잃었을 때보다 더 깊은 고립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때는 슬픔이라도 당당했지만 지금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하는 죄인의 처지가 된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신기하게도 제 마음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혹독한 시련 속에서 제가 가진 이 사랑이 얼마나 단단한지 깨닫게 되더군요. 세상이 저를 향해 돌을 던질수록 저는 제옥 씨라는 거대한 안식처를 더 간절히 갈구하게 됐습니다. 제옥 씨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다니던 회사에서조차 따가운 시선을 견뎌야 했던 그는 매일 밤 엉망이 된 갤러리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아주었고 그 굵직하고 묵직한 손길에서 저는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습니다. 서윤 씨, 미안해요. 나 때문에 당신의 그 찬란하던 공간이 이렇게 망가져서. 제옥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을 때 저는 그의 입술을 손가락으로 막았습니다. 아니요, 제옥 씨. 이건 망가진 게 아니에요. 가짜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진짜만 남은 거예요. 이제 이 폐허 위에서 우리만의 이야기를 다시 쓰면 돼요. 우리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어두운 갤러리 구석에서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밖에서는 우리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들끓었지만 그 고요한 정적 속에서 나누는 우리만의 교감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 진실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괴물이라 부른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 괴물이 되어 서로를 지켜주겠노라 다짐했죠. 하지만 시련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혜수 언니는 이제 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우리를 더 큰 벼랑 끝으로 밀어넣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명예훼손과 위자료 청구 소송, 그리고 제옥 씨의 신체적 특징을 문제 삼아 그를 사회적으로 완전히 말살하려는 비열한 공격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죠. 저는 갤러리 벽에 걸린 이제는 빛바랜 제 초상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겠다고. 이 폐허가 된 갤러리를 우리를 비난하는 전장이 아닌 진실을 증명하는 무대로 만들겠다고 말이죠. 어둠이 짙게 깔린 갤러리 바닥 위로 제옥 씨의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더 깊게 품어 안으며 다가올 거대한 폭풍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혜수 언니가 던진 그 마지막 승부수가 우리를 어떻게 뒤흔들지, 그리고 이 사회적 낙인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지. 바로 그때였습니다. 닫혀있던 갤러리의 뒷문으로 전혀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온 것은요. 그 손님이 들고 온 소식은 이 진흙탕 싸움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버릴 아주 강력한 패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정신이라는 게 참 강한 것 같으면서도 한없이 나약하더군요. 갤러리 유리창이 깨지고 매일같이 쏟아지는 익명의 비난 전화와 더러운 년이라는 낙서가 적힌 택배 상자들. 혜수 언니의 사주를 받은 사람들이 제 일상을 야금야금 갉아먹기 시작하자 제 마음속에 단단했던 성벽도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도 안개가 짙게 낀 오후였습니다. 갤러리 문을 잠그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또다시 혜수 언니에게서 문자가 왔더군요. 제 죽은 남편의 이름까지 거들먹거리며 하늘에서 내 남편이 내 꼴을 보면 참 좋아하겠다는 그 잔인한 문장을 본 순간 제 눈앞이 갑자기 캄캄해졌습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날뛰고 폐부 깊숙이 공기가 들어오지 않는 기분이었어요. 식은땀이 비 오듯 흐르고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소리 지르고 싶은데 목소리는 나오지 않고 사방의 벽이 저를 짓누르며 숨통을 죄어오는 그 공포. 5년 전 남편을 바다에 보냈을 때 느꼈던 그 지옥 같은 무력감이
다시 저를 집어삼켰습니다. 서윤 씨, 백서윤. 멀리서 들려오는 재욱 씨의 다급한 목소리가 마치 물속에서 들리는 것처럼 먹먹했습니다. 정신을 잃기 직전 저를 부축해 올리는 그 거대하고 묵직한 팔의 감촉만이 유일한 생명줄처럼 느껴졌죠.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 제 곁에는 초췌해진 재욱 씨가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55, 그 늠름하던 남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는 걸 저는 처음 보았습니다. 그는 제가 깨어난 걸 확인하자마자 제 손등에 얼굴을 묻고 어깨를 들먹이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요, 서윤 씨. 정말 미안해요. 나 같은 괴물을 사랑하게 해서 당신의 그 우아하고 아름답던 삶을 진흙탕으로 만들어서 내가 당신을 지키겠다고 호언장담해놓고 결국 이렇게 망가뜨리고 있었네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책감과 말로 다할 수 없는 비통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재욱 씨는 제가 쓰러진 그 짧은 시간 동안 지옥을 몇 번이나 오간 모양이었습니다. 본인의 신체적 특징 때문에 아내에게 버림받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 것보다 그로 인해 제가 상처받고 무너지는 것이 그에게는 수천 배 더 큰 고통이었던 거죠. 그는 제 손을 잡은 채 나직하게 하지만 결연하게 맹세했습니다. 서윤 씨, 이제 깨달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든 내 몸이 어떤 위용을 가졌든 상관없어요. 나한테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내 목숨보다 소중한 건 바로 당신이에요. 당신이 없는 세상은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당신이 쓰러지는 걸 보며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 거대한 남자가 제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며 진심을 쏟아내는 모습에 제 공황의 공포는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그를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죠. 저는 힘겹게 손을 들어 그의 거친 뺨을 쓸어내렸습니다. 재욱 씨, 탓하지 마세요. 당신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일 뿐이에요. 당신이 곁에 있다면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재욱 씨는 제 대답에 저를 부서질 듯 꽉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묵직한 체온과 넓은 품 안에서 저는 비로소 진정한 안식을 느꼈습니다. 혜수 언니의 비열한 공격도 세상의 따가운 시선도 이 거대한 남자의 품 안에 있으면 모두 먼지처럼 작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한 듯 했습니다. 저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우리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 그가 가진 모든 힘을 쏟아부을 준비가 된 것이죠. 그의 눈빛에는 예전의 나약함 대신 사랑하는 여자를 지키려는 수컷의 강렬한 본능과 압도적인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재욱 씨는 병실 침대 옆에서 제 손을 놓지 않은 채 밤을 지새웠습니다. 창밖에는 새벽달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고 병실 안의 공기는 우리 두 사람의 결연한 결속으로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었죠. 서윤 씨, 몸 추스르는 대로 우리 제주를 떠나요.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으로 가서 오직 당신과 나, 우리 둘만의 성을 쌓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혜수 그 여자가 저지른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겁니다. 재욱 씨의 그 서늘하면서도 뜨거운 선전포고는 제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수비가 아닌 공격을 선택했습니다. 혜수 언니가 뿌려놓은 그 독이 든 씨앗들이 어떻게 그녀 자신을 파멸시키게 될지 우리는 차분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운명은 우리가 떠나려던 그 마지막 순간에 또 다른 잔인한 덫을 놓아두었더군요. 퇴원을 앞둔 그날 아침 갤러리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는 우리를 다시 한번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것은 혜수 언니가 준비한 우리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으려던 최후의 발악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짐이 어깨를 짓누르다 못해 뼈를 깎는 고통이 될 때 사람들은 흔히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을 하죠. 하지만 정말로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날 용기를 내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혜수 언니의 그 독한 발악과 세상의 그 더러운 시선들이 비수가 되어 꽂히던 날, 저와 재욱 씨는 약속이라도 한 듯 서로의 눈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이곳엔 우리가 지켜야 할 진실도 남겨둘 미련도 없다는 걸 깨달은 거죠. 우리는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제주의 새벽 항구로 향했습니다. 제가 평생을 읽어온 갤러리의 열쇠는 바닥에 던져두었고 재욱 씨 또한 수십 년간 쌓아온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헌신짝처럼 버렸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미친 짓이었겠죠. 49의 과부와 55의 유부남 비록 서류상일지라도요의 야반도주라니 얼마나 자극적인 이야깃거리겠어요. 하지만 배에 오르는 순간 제 마음은 요가를 하며 느꼈던 그 어떤 명상보다 평온했습니다. 서윤 씨, 무섭지 않아요? 이제 정말 우리 둘뿐이에요. 재욱 씨가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낮게 물었습니다. 그의 굵직한 팔에서 전해지는 그 압도적인 체온이 제 불안을 단숨에 녹여버리더군요. 저는 그의 품에 더 깊숙이 파고들며 대답했습니다. 재욱 씨가 있는데 뭐가 무섭겠어요. 세상 끝이라도 당신과 함께라면 그곳이 제 낙원인걸요. 우리가 탄 배는 육지에서도 한참을 더 들어가야 하는, 지도에도 제대로 표시되지 않은 남해의 이름 없는 작은 섬으로 향했습니다. 파도가 배 옆구리를 칠 때마다 제 안의 묵은 감정들도 하나둘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혜수 언니가 그토록 갈구하던 돈, 권력, 남들의 시선. 그런 것들이 이 망망대해 위에서는 얼마나 부질없는 먼지 조각에 불과한지 비로소 알 것 같았죠. 배의 갑판 위에 서서 멀어져가는 육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엔 저를 손가락질하던 사람들, 저를 이용하려 했던 언니, 그리고 제가 사랑했던 남편의 무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과거와 작별할 시간이었죠. 재욱 씨는 제 곁에서 묵묵히 바다를 응시했습니다. 그의 건장한 체격이 바닷바람을 막아주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었죠. 사람들은 그의 이 위용을 괴물이라 불렀지만 제게는 파도를 잠재우는 거대한 신의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몇 시간을 달렸을까요? 수평선 너머로 작고 푸른 점 하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손때가 묻지 않은 원시의 생명력을 그대로 간직한 작은 섬. 전기도 잘 들어오지 않고 하루에 배가 딱 한 번만 드나드는 그 고립된 땅이 바로 우리가 선택한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배에서 내리는 순간 발바닥에 닿는 모래의 촉감이 어찌나 생생하던지요. 5년 동안 무채색의 갤러리 안에서 죽어있던 제 감각들이 그 낯선 섬의 흙내음과 짠내 섞인 바람에 다시 한번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재욱 씨는 짐가방을 양손에 가득 들고 앞장서 걸었습니다. 그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팽팽하게 긴장되는 허벅지와 등 근육의 움직임은 이제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는 저만의 경이로운 풍경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한 곳은 해안가 절벽 끝에 위태롭게 서 있는 낡은 폐가였습니다. 비바람이 세고 마당엔 잡초가 무성했지만 그곳에서 바라보는 바다는 제주보다 훨씬 더 깊고 푸른 빛을 내뿜고 있었죠. 우리는 그날 밤 촛불 하나의 의지에 낡은 마루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사방은 파도 소리와 풀벌레 소리뿐, 우리를 비난하던 그 악의적인 목소리들은 이제 단 한마디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서윤 씨, 여기서라면 나 정말 당신을 온전히 사랑해도 될까요? 재욱 씨의 눈빛이 촛불보다 더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혜수 언니가 공포라고 불렀던 그의 그 압도적인 남성성이
이 폐쇄된 공간 안에서 오직 저만을 향해 분출될 준비를 마친 듯 보였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그의 목등덜미를 감싸 안았습니다. 억눌렸던 욕망과 슬픔, 그리고 배신감이 한데 뒤섞여 제 몸 안에서 거대한 해일을 일으키고 있었거든요. 이제 우리는 세상이 정한 모든 규칙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도덕도 윤리도 체면도 이 섬의 파도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했죠. 오직 남자 제욱과 여자 서윤, 두 사람의 원초적인 갈증만이 남은 밤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제 옷자락을 천천히 걷어올릴 때 5년 전 죽었던 제 영혼이 비로소 완전한 부활을 맞이하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평화로운 도피가 영원할 거라 믿었던 건 우리의 착각이었을까요? 우리가 섬에 들어온 지 며칠 지나지 않은 어느 날 마을 선착장에 낯선 배 한 척이 들어왔습니다. 그 배에서 내리는 사람들의 실루엣을 본 순간 제 심장은 다시 차갑게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혜수 언니는 끝내 우리를 이 지옥 끝까지 쫓아온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예상치 못한 또 다른 운명의 그림자가 우리를 덮치려는 걸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말하죠. 도망친 곳에 낙원은 없다고요. 하지만 그건 틀린 말이에요. 도망친 곳이 지옥일지 낙원일지는 그곳에서 누구와 함께 어떤 숨을 쉬느냐에 달려있는 거니까요. 남의 이름 없는 작은 섬, 파도조차 길을 잃고 머무는 그 끝자락에 도착했을 때 우리가 마주한 건 지붕이 반쯤 내려앉은 낡은 폐가였습니다. 마당엔 키보다 큰 잡초가 무성하고 벽면엔 곰팡이가 검은 꽃처럼 피어 있었죠. 하지만 재욱 씨와 저는 그 허름한 집을 보며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그곳엔 우리를 괴물이라 부르는 사람도 배신자라 손가락질하는 시선도 없었거든요. 오직 짠내 나는 바람과 이름 모를 산새 소리뿐이었죠. 우리는 그날부터 이 부서진 공간을 우리의 성전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55의 재욱 씨는 셔츠를 벗어 던지고 망치와 톱을 들었습니다. 혜수 언니가 그토록 혐오하며 폭력적이라 비난했던 그의 거대한 어깨와 등 근육은 이곳에서 비로소 제 쓰임새를 찾은 듯 빛이 났습니다. 그가 무거운 석가래를 들어 올리고 썩은 기둥을 교체할 때마다 땀방울이 구릿빛 피부를 타고 흘러내렸죠. 저는 그 곁에서 낡은 벽지를 뜯어내고 마루에 묵은 먼지를 닦아냈습니다. 요가로 다져진 제 몸도 이곳에선 우아한 자세를 취하기보다 흙을 나르고 페인트 칠을 하는 데 쓰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갤러리에서 고상한 척 큐레이팅을 할 때보다 손톱 밑에 흙이 끼고 무릎에 멍이 드는 지금이 훨씬 더 살아있다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낮에는 땀 흘려 집을 고치고 밤에는 촛불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로의 굳은 살 박인 손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흐르자 폐가는 거짓말처럼 아늑한 민박집이자 저의 작은 아뜰리에로 탈바꿈했습니다. 마당엔 제가 좋아하는 들꽃들이 피어났고 재욱 씨가 손수 만든 투박한 나무 간판이 대문에 걸렸죠. 우리는 큰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가끔 섬을 찾는 낚시꾼이나 조용히 쉬고 싶은 나그네들에게 방 한 칸을 내어주고 저는 5년 동안 놓았던 붓을 다시 들어 제주의 파도가 아닌 남해의 평온한 윤수를 캔버스에 담았습니다. 타인의 시선이 닿지 않는 이 고립된 공간에서 우리는 비로소 서로의 상처를 정면으로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재욱 씨는 문득문득 찾아오는 자괴감을 제 품에서 털어놓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의 그 거대한 몸을 온전히 안아주며 속삭였습니다. 당신은 괴물이 아니라 내게 생명을 불어넣어준 대지예요. 우리의 일상은 소박했습니다.
아침이면 재욱 씨가 갓 잡아 올린 생선으로 찌개를 끓이고 오후엔 아뜰리에 창가에 앉아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책을 읽었죠. 더 이상 혜수 언니의 서늘한 음성도 지역사회의 추잡한 수군거림도 우리를 괴롭히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섬의 일부가 되어 계절이 바뀌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재욱 씨의 신체적 위용은 이제 제게 공포가 아닌 가장 완벽한 예술 작품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가 마당에서 장작을 패거나 바다를 바라보는 뒷모습을 스케치하며 그 묵직한 존재감이 주는 안도감에 매일 밤 깊은 잠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 압도적인 부피감은 이제 저를 짓누르는 무게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풍파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벽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평온함이 길어지면 인간은 가끔 잊곤 합니다. 우리가 버리고 온 그 세상이 그리 쉽게 우리를 놓아줄 리 없다는 사실을요. 섬의 생활에 익숙해질 무렵 평화롭던 우리 민박집 대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체부가 건넨 건 제주에서 날아온 혜수 언니의 최후 통첩과도 같은 법적 서류들이었습니다. 그녀는 끝내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해 우리가 숨어든 이 작은 섬까지 추적의 손길을 뻗친 것이었죠. 재욱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지는 걸 보며 저도 직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어 지내는 것만으로는 이 사랑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요. 우리가 가꾼 이 소박한 낙원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재욱 씨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우리는 다시 한번 세상 밖으로 고개를 내밀어야 했습니다. 혜수 언니가 준비한 그 마지막 덫은 예상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잔인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예전의 우리가 아니었습니다. 이 섬에서 서로의 영혼을 합치며 단단해진 우리에겐 이제 무서울 것이 없었거든요. 우리는 짐을 챙겼습니다. 떠나기 위한 짐이 아니라 싸우기 위한 채비를 마친 것이죠. 혜수 언니가 그토록 부정했던 재욱 씨의 그 거대한 진실이 세상 앞에서 어떻게 증명될지 우리는 똑똑히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참 긴 여정이었습니다. 제주에서 남해의 이름 없는 작은 섬까지, 그리고 무채색의 절망에서 찬란한 원색의 욕망까지. 저 백서윤과 재욱 씨가 걸어온 길은 아마 세상의 잣대로 보면 결코 박수받을 수 없는, 어쩌면 손가락질받아 마땅한 금기의 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혜수 언니가 보낸 마지막 법적 공방은 치열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거짓은 진실된 사랑 앞에서 결국 미천을 드러냈고,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내놓는 대신 자유를 얻었습니다. 재산도 명예도 사회적 지위도 모두 혜수 언니에게 던져주었습니다. 그건 우리에게 더 이상 가치가 없었으니까요. 우리가 원한 건 그저 서로를 온전히 품을 수 있는 이 작은 섬과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을 우리만의 시간뿐이었습니다. 이제 섬의 노을은 그 어느 때보다 붉게 타오릅니다. 저는 오늘도 아뜰리에 창가에 앉아 마당에서 땔감을 패는 재욱 씨의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55의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압도적인 그 남자의 육체는 이제 제게는 신성한 성전과도 같습니다. 혜수 언니가 괴물이라며 비명 지르던 그 거대한 생명력이 이제는 저를 지탱하는 유일한 뿌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압니다. 도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서로의 상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용기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을요. 재욱 씨는 더 이상 자신의 위용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저 또한 사별의 슬픔 뒤에 숨어 스스로를 학대하지 않죠. 우리는 부서지는 파도 소리를 배경 삼아 매일 밤 서로의 살결 위에서 진정한 자유를 만끽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잊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작은 섬에서 그 어느 때보다 또렷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49. 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가을날에 만난 이 거대한 사랑은 아마 제 생의 마지막 숨을 내뱉는 순간까지도 저를 뜨겁게 지펴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짧고 우리는 모두 각자의 지옥을 견디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지옥 끝에서 누군가의 손을 잡을 수 있다면 그 손이 비록 세상이 금지한 손일지라도 그게 무슨 상관이겠어요? 내 영혼이 숨을 쉬고 내 몸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구원이 아닐까요? 저 백서윤은 이제 펜을 놓으려 합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작은 파동이라도 일으켰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백서윤과 재욱의 시리고도 뜨거운 사랑 이야기를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중년의 사랑, 그 속에 숨겨진 원초적인 본능과 상처를 다룬 이번 대본이 여러분께 어떤 의미로 다가갔을지 궁금합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 깊이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은 백서윤이 다음 이야기를 써내려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새로운 감동과 파격적인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에도 가슴 뛰는 구원이 찾아오길 빌며 저는 더 깊고 성숙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